안녕하세요. 정해의 가업승계 연구원 정아림입니다. 현재는 HK비즈 경영지원센터 센터장, 중기이코노미 경영지원단 본부장을 겸업하고 있으며 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출제위원이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주식의 이동이나 가업승계를 담당하고는 있으나 그간 컨설팅을 하다 보니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이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경영지원 전반적인 제안서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2020년 대표님들 퇴직금도 2배수로 작아지고 2020년 세법 개정안이 올해 확정되어 그간 잘 활용하던 차등 배당의 길이 막혔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또한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법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꼭 일어나게 되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생의 생로병사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매출은 늘고 있는데 수익이 늘어나지 않아서 또는 어떻게 조직을 잘 활용해 볼까 등등 자주 바뀌는 조세 정책에 우리 회사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이겠지요. 물론 매출이나 전략, 인재, 관리 등은 대표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다만 리스크나 자금 평가 부분 등은 대표님들께서 잠시 놓치고 있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HK비즈 경영지원단은 그간 25,000개 업체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간 컨설팅한 업체가 16만 건이 넘고 있습니다. 현재 800명이 넘는 컨설턴트의 조직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10개의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옆에 신문사설은 제가 나오는 센터 소개입니다. 저희는 회원사들의 인터뷰 등은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로 송출하고도 있습니다. 보통 기업의 절세 전략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표님, 혹시 청첩장이나 부고장도 경비 처리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1년에 몇 장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60장까지 가능하셔요 대표님. 기장세무사 직원 1명이 20개 업체 등을 관리하니 자세한 안내 등은 알려드리기 쉽지 않은 게 실정입니다. 법무사님 또한 바쁘셔서 처음 원시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대표님들이 아직도 계시더군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에서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고 있음을 대표님들은 잘 모르시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를 두셨다면 당연히 감사보고서 작성의 의무가 발생함에도 준비를 하지 않으셔서 곤욕을 치르시곤 하시죠. 차명주식이나 직원들을 주주로 올려놓으시고도 주식양도 제한도 법인등기부등본에 표기도 안 해놓으신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중간 배당을 하시려고 해도 정관의 내용이 없어 허둥지둥하시다가 배당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감자나 자사주 취득을 할 때에도 부랴부랴 준비하시고 결국 세무당국에서 절차를 무시한 결과로 부인당하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보았습니다. 향후 유족보상금이란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고 권리를 찾지 못하는 대표님들께는 꼭 정관 정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세무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정관 정비로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기에 정관의 정비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 등 필요한 부분은 제조업일 경우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으로의 선택이 가장 쉽고 단순한 부분이지만 조금 더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자금도 써볼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술보증기금 쪽은 연구소나 벤처기업 확인과 이노비즈 등 가산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소나 연구소 등은 잠시 후 뒤편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책자금이라는 부분도 연구소가 있으면 정부 출연금과 보조금, 융자지원금 등의 특혜가 있기는 합니다만 재무구조 등의 준비 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재무 비율이나 재무 이격도 등을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빵빵빵 공업 주식회사의 기업평가 보고서를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업 현황과 기업의 가치 그리고 기업 부실지수 등을 진단 정리하여 요약한 것으로 저희 HK경영지원단의 A 프로그램을 통하여 준비했습니다. 먼저 홍길동 대표님의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 그리고 자본 총계와 매출액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2017년 이후 100억에서 86억 원으로 약간의 주춤거림은 있었지만 그래도 선방하셨습니다.
자기자본 비율 즉 안정성 부분은 오각형 그래프에서 보듯이 낮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과다법인인 경우 장기 차입금 등 부채가 좀 많이 포함되어 그렇게 보입니다. 매년 신용등급은 받으시고 계시네요. 채무에 대한 상환 능력은 인정되나 아무래도 불안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신용등급 상향 부분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 동동업계와 산업평균 대비 평가기업이 가야 할 지표를 한눈에 보기 쉽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채만 보더라도 단기 장기 차입금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세무조정계산서 세계년치가 있어야 정확히 파악됩니다. 기업 부실지수인 알트만 지수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실행하기 전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점수가 녹색인 경우 대출의 실행, 노란색은 조건부 대출, 빨간색은 절대 대출은 할 수 없는 점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대표님들께서는 왜 우리는 대출이 안 되는 건지 또는 되는 건지에 관한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익잉여금 이라함은 법인이 직원들 봉급 등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이익이 그동안 쌓여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주가평가 부분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녀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신다거나 할 때는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처음 사업을 하실 때 1억 5천만 원 자본금으로 액면가 만원짜리 15,000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당 가치는 6만 700여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업의 가치는 9억 1천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주는 3명이시며 100% 중에 67%는 친척이지만 명의신탁이 아닌가 하고 추정을 해봅니다. 명의신탁의 문제점과 리스크는 잠시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한 넘긴 세금 신고, 세액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좀 있으셔요. 경정청구 진행으로 인해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세무조사 선정 대상과는 전혀 무관하며 잘못 낸 내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 몇 가지만 챙겨주시면 가능 여부는 3일 이내에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꼭 필요한 업종이 여럿이죠. 특히 건설업종인 경우는 당연히 거래업체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한국기업 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리, 이크레더블 등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한국기업 데이터와 나이스평가정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 신용으로만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정부의 입찰에도 필요하겠지만 신용등급은 자금 조달 시 은행 이자율이 달라지고 대출 한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 신용등급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등급 점수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는 가지급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곤 하지요. 물론 대표님의 급여나 상여금으로 처리하고 계시는 세무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솔루션 등이 생소하기도 하거니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월이 10여만 원의 단순 기장 비용을 받으면서 굳이 책임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표님들은 저희에게 좋은 솔루션을 듣고 기장세무사와 같이 진행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2에서 3년 지나서 연락이 오기는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세무서에서 소명을 해야 한다고 가산세 등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미 세무사와 진행한 건을 저희가 책임질 이유는 당연히 없죠. 대표님 세무사가 해야 하는 부분이 일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무 일정 등 법무사가 필요한 부분과 주식의 이동 등에 있어 절차상 상법을 준수해야 하는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정관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가 낭패를 보시는 많은 대표님들을 보아왔습니다. 저희 세무사는 보통의 기장세무사들이 모르는 부분을 처리해드리고 그 부분은 소명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취득하시면서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결의 통지까지가 없는 상태에서 세무적인 관점에서만 취득 후 세무만을 처리하다가 나중 사후 관리가 부족해서 세무당국에서의 소명에 실패한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작은 이득을 보고 앞으로 벌어질 큰 리스크를 간과하신 대표님들의 책임이신 거죠. 결국 수업료로 많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표님은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주주로서의 권리를 모두 이용 가능하셔요. 임원으로서는 그냥 가져다 쓰는 가지급금과 근로나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이 있으시고요.
주주로서는 배당을 받을 권리와 자사주 매입을 통한 이익금을 받으실 수 있으셔요.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은 말 그대로 그냥 가져다 쓰신 돈인데 연간 4.6%의 인정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당연히 이자를 내지 않으시면 법인세나 소득세 부분의 상승은 당연하겠지요. 근로나 상여로 가져간 돈도 국민연금과 사대보험 등의 증가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셔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시죠. 현존 퇴직소득세는 가장 적은 세율이기는 하지만 2020년부터는 퇴직금의 배수 적용도 2배수로 적용되었습니다. 배당을 통한 절세 전략도 분리과세되는 25.4% 세율은 2천만 원까지입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 과세에 포함됩니다. 또한 2020년까지는 적용되던 차등배당도 올해 2021년부터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10년간 징여에 포함되었거든요. 그러나 아직 STF라는 부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감자나 소각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세를 비교해 보자면 급여보다는 배당이 유리하고 배당보다는 퇴직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일 절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 자녀에게 지분 증여 후 배당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매년 이익잉여금을 배당이라는 적은 세율로 절세할 수 있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팁입니다. 효율적인 배당 정책을 위하여 정관의 내용의 중간 배당을 꼭 제정하셔야 가능함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대표님 10년 후 미래 통장 잔액을 생각해 보셔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0년 후에도 걱정과 근심으로 계시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위쪽의 회색과 아래쪽의 회색이 어디가 좀 더 밝게 보이시나요? 사진 외부 환경의 색 때문일 뿐 모두 같은 색입니다. 이렇듯 대표님과 전문가들의 시선은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표님의 결정이 법인의 발전에는 중대한 갈림목이 되곤 합니다. 그중 문제되는 부분이 경영자의 리스크 관리 부분인데요. 중요한 이슈로 차명 주식 부분이 있습니다. 즉 처음 법인을 설립하셨을 당시 직원이나 아는 분들께 주식을 나누어 놓는 경우인데요.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최우선적으로 차명 주식이란 부분을 들춰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론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나누는 경우는 조세포탈이란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보통 그동안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수탁자의 사망이나 사업 등을 하시다가 국세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주식에 대한 압류 등이 발생이 되곤 합니다. 당연히 수탁자 사망으로 인한 자녀들에게 상속이 일어났을 경우는 더욱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곤 합니다. 중간에 주식들이 움직이게 될 경우는 액면 가격이 아닌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움직이셔야 하며 당해년도나 다음 년도에 소명자료 요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을 두고 있다가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수면에 떠오르게 됩니다. 위의 그림처럼 주식 변동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팩스로 받게 되셔요. 그러므로 늘 주식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소명자료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들 간 일거래는 현시가로의 거래가 필요로 합니다. 위의 그림은 본인과 철을 중심으로 까만 부분은 모두 특수관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상속 및 증여세법 때문에 주주 구성 전략 등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부간에 6억까지 증여 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셔요. 10년의 주기로 다시 부활하며 이를 잘 활용하시면 그 또한 절세의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주 구성뿐 아니라 지분에 대한 설계 전략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업을 승계할 자녀에게 자연스러운 부의 이전도 생각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기업의 가치가 이미 커져서 현재 가치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더더욱 빠른 전략과 시간을 확보하셔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겠지요.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법들은 1년이 멀다 하고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임원의 퇴직금 한도도 이제는 2배수로 변동되었습니다. 예전 대표님들은 10배수도 받아 가신 분들이 계셔요. 결국 변화되는 세법에 맞춰서 정관도 빠르게 수정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주식가 내 양도소득세도 10%에서 2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비과세되는 직무발 명보상금 한도가 줄어버렸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취득형 권리를 알고 계시면 남들보다 가치 있는 정보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많으신 대표님들께서는 가업상속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제외 대상입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들어보시고 우리 법인의 필요 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물론 시기와 절차도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세무사, 회계사가 전부인 듯 오해하시는 대표님들이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간은 기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오래 산다 하여도 200년은 살지 못하죠. 당연히 상속은 일어나는 기정사실입니다. 보통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저렴해도 15억이 넘는 세상이 왔습니다. 갑자기 유고가 발생할 경우 상속세는 1억 500을 현금으로 6개월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로 1억이 넘는 돈을 납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증여를 통하여 한 푼도 내지 않으시겠어요? 국세청에 세금을 내지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절세할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남들과 비교될 만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최소한 남들이 가는 방향성 정도는 알고 따라올 수 있는 상태는 유지하셔야겠죠? 이미 퇴직소득세도 계산 방법이 변화했습니다. 2016년 이후 퇴직소득세가 계속 세금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대표님들께서도 퇴직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종업원들과 달리 퇴직금이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도 법인세법 시행령 4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손금 산입 인정을 받으려면 꼭 정관을 찾아서 새롭게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 정관 안에는 임원의 퇴직금과 유족보상금을 꼭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표님들 늘 말씀하시기를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무슨 적금이나 보험을 드냐고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법인에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못 받으니 그냥 퇴직하시겠다. 그럼 단순하게 과연 그렇게 종결될까요? 아닙니다. 대표님이 받지 않은 퇴직금이 법인에게는 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대표님은 법인에게 증여를 해주신 셈이 됩니다. 법인은 당연히 법인세를 내야 하며 이익으로 잡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만 보시고는 둘을 못 보시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평생에 한 번이나 실행하는 퇴직금과 퇴직세까지 챙기시는 대표님들은 소수이셔요. 그치만 그 소수이신 분들은 나중에 알게 되시죠. 왜 컨설턴트들이 기업체와 공존하는지를요. 그래서 법인자산 계정을 활용하는 방법 중 보험이란 계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인 경우는 인증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나 비전을 제시하시기에 적절한 제도입니다. 그중 당연히 기본이 되는 것은 연구소나 전담부서입니다. 여러 혜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달을 준비하신다면 당연히 가산점수가 되는 인증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준비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효과가 큰 벤처기업 인증을 준비하셔야죠. 이노비즈를 통하여 정책자금 등 우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메인비즈를 통한 많은 혜택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또한 저희 회사에서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설립 구성 요건 등입니다. 인적 요건이 충족하신다고 하면 준비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세 지원 항목들을 보시면 세액공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구원 수별 세액공제액이 차이가 납니다. 3명만 되더라도 1년간 모든 경제활동을 하시고 내야 할 세금에서 1,800여만 원을 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1,800의 당기순이익이 나오려면 얼마나 인력이 필요하고 전기세, 운송료 등이 소진되어야 1,800의 순이익이 나올까요? 물론 4대 법정의무 교육은 매년 꼭 실시하시고 계신 거죠?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인 직무발명제도를 알고 계시는지요? 임원을 포함한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이 기업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핵심인력 성과보상제도는 알고 계신지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내의 핵심인력, 장기재직,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며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공제금을 5년 이상 재직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손금 인정되며 세액공제가 되며 핵심인력에게는 본인 납입 대비 3배 이상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혹시 노무는 노무사님의 서비스를 받고 계시나요? 중소기업에서는 비용 문제로 노무를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큰 교육비를 부담하시게 되죠.
근로자는 국가에서 보호의 대상이라고 해서 많은 지원 등이 있으나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서류 등을 스스로 준비하고 증빙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을 경우 주지 의무 등 처벌과 과태료 등만 해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늘 준비하고 시행하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도 아셔야 하고요.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는 최저 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 업무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여부, 계약기관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 규모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시행 시기는 20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이 생기면 노동청의 사업장 감독 등이 시작되고 해고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산재 사건이나 사대보험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자주 왕래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 통상임금은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보통 1년 이상 일을 하였다면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서 만족해야 할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직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일률적 혹은 정기적으로 소정의 근로나 총근로에 대해서 주기로 약속하였던 시급 및 주급, 월급 등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급여는 물론 연장 근무를 하거나 직책과 직무에 따른 수당 혹은 휴가 수당 등이 존재하며 성과급 혹은 특수작업, 기술에 따른 수당까지 폭넓게 있습니다. 범위가 다소 넓은 편이며 직장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노무에 대하여서는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노동자들과 임금이란 현금이 오가는 동안은 문제가 없다가도 인연의 고리가 딱 끊어지면 생기는 것이 노무 문제랍니다. 즉, 퇴사 이후 벌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저리 많은데 일일이 대표님들이 확인하고 관리한다면 꽤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결국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과 인연을 맺고 가시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금 분석도 당연히 하셔야 할 관리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코로나 등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홈페이지나 쇼핑몰 등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시라면 저희 회사에서 지원되는 사항 등과 접목시킨다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지원 자금에 관한 전략적인 부분 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및 예비 창업자의 우수 아이디어가 사업 아이템으로 구체화되고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혁신형 창업 유도 프로그램인 특허 디딤돌 사업을 알고 계신지요? 또한 바로 지원 서비스와 창업 지원금 대출과 창업 선도대학 지원 등 활용할 만한 창업 3년 미만 기업 대상 정기 패키지 등을 알고 계신다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지식재산 지원 사업도 대표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상표나 디자인 등 브랜드를 준비하시는 업체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센터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IP 현안 진단을 통한 특허 맵, 디자인 맵,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특허 기술 홍보 영상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허 기술 홍보 영상 제작과 특허 맵, 특허 PCT, 디자인 맵, 제품 디자인 개발, 제품 디자인 목업, 화상 디자인 개발, 포장 디자인 개발, 신규 브랜드 개발, 리뉴얼 브랜드 개발 등이 있습니다.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과 전환 창업으로 제도약을 노리는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하여 지식재산 기반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을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 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21년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또한 대표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부분입니다. 청년 내일 채용공제, 청년 주각 고용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신중년 적합 업무 및 고용 촉진 장려금 등은 꼭 지원받아야 할 제도입니다. 기존 인력 등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많은데요. 정규직 전환 적립금,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 등도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력 지원 사업 중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사내 근로복지기금 또한 2021년 눈여겨볼 만한 사업입니다. 물론 자금 확보 프로그램으로 알기나 보조금 등은 연구 인력이 있다면 잘 이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특허를 확보하신 대표님께서는 특허 자본화라는 부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신다면 여러 가지 제도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요즘은 M&A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저희 M&A팀과 같이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각종 경영의 위기가 왔을 때 언제든 저희 HK경영지원단을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의 설립에서 청산까지 모든 일어나는 경영활동의 길자리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연구하며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업무 실행 일정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정관 및 제도 정비에서부터 노무, 부식의 이동, 미처분이익 잉여금 처리, 가지급금 등 기업 돌봄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 등은 위에 열거된 부분이며 이외에도 경영상 문제점 등과 가업의 승계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기업의 세무 이슈 등을 매출이나 기간에 따라 현재 우리 기업의 문제점 등을 소상히 파악하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표님들이 선수라고 할 때 저희는 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훌륭한 선수에게는 늘 도움을 주는 코치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 코치가 정엘의 가업승계와 HK 비즈 경영지원단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대표님의 소중한 시간을 비워주시면 저희가 알찬 정보로 시간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엘의 가업승계 연구원 정아림이었습니다. 정선의 소장님께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 배울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